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탐나온 강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연스럽게 기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개항 이후에 그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전 시간 그 앞에 그 개념 파트에서는 그 100년 전 신세대들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100년 전 우리 아빠들, 아버지들의 그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개항기의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문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었죠. 몇천 년간 존재해왔던 그 신문제, 조선만 해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반상제. 양반 앞에만 서면 괜히 그냥 가슴이 이렇게 조여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양반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이렇게 신분제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살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아버지, 또 어머니 애들의 그 꿈 이야기가 아마 오늘 나오게 되겠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될 겁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 즉 봉건 질서를 반대한다, 그리고 외세를 반대한다라는 그 두 가지 기치를 내걸고 나왔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 사실들을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어떤 역사 사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시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과도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소통입니다. 네, 이 소통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재 사람들과의 소통도 가능토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역사 공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 멋있는데? 제가 말해도 좀 멋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럼 사랑해 볼까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동학농민 운동인데요. 자, 일단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원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대원군이 집권을 하다가 대원군이 탄핵을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물러나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민주정권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문이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면은, 문이 열리고 개화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파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개화파는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통리기무화문에 반발했던 사건이 바로 임오굴란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임오굴란, 특히 99군대, 신식군대 어떤 차별에 의해서 나왔던 사건이었죠. 개화파를 다시 두 세력을 먼저 나눈 다음에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는데, 이 온건개화파의 개화정책의 정면으로 반발했던 게 바로 임오굴란이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오년에 일어났던, 이게 82년도죠. 82년도에 임오굴란. 어쨌든 임오굴란은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기 싫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 급진개화파가 이제 또 온건개화파 민치세력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죠.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 자, 갑신정변에 의해서 급진개화파가 뭔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지요. 또 청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자,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전개됐던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밖에 없겠네요.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뭐다? 그게 오늘 배우게 될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84년도가 아니라 이제 94년도, 10년 뒤죠. 94년도에 일어났고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그러니까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다라는 얘기죠. 역사는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위로부터 개혁운동에 주장했던 이 아래로부터 개혁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수용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게 바로 갑오 을미개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목표가 역사 발전에 합치한다면요, 그 목표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신정변의 주장들, 동학농민운동의 주장들, 네, 다 신문제 폐지하자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언젠간 실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있었기에 좀 더 빨리 실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94년도는요 아주 복잡한 해입니다. 이 94년도는요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갑오년은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고요, 청일전쟁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갑오 개혁도 단행되고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막 중첩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아주 그냥 복잡해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던 94년도가 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이 계양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 그럼 여기서 냅니다. 왜요? 복합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안점을 둘 부분은 뭐냐면 흐름이에요. 그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 다양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94년도에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하면 뭐 인내천사상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줄을 참 잘 긋죠? 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흐름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이 출발하는 어떤 그 시점은 어떤 운동도 출발하냐면 사실은 맨 처음에는 교조신원운동부터 출발을 해요. 교조신원운동. 자, 교조신원운동. 자, 이게 무슨 운동인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삼례집회, 삼례집회와 그 다음에 이제 보은 집회가 있어요. 삼례와 보은에서 있었던 이 운동부터 이제 출발하는데요. 교조신원운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교주. 동학을 창시한 인물이 누군가요? 최재우예요. 근데 그 최재우가 흥선대원군 정부 시기에 사형을 당해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혹세무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로 선동한다 라고 해서 최재우를 죽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동학교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교예요. 사교. 그렇다면 이 동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동학이 정부로부터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전개한 게 바로 이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지금요. 들어주질 않는 과정에서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부에서 봉기가 이제 벌어집니다. 고부봉기. 네, 바로 고부봉기. 본격적인 저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고부봉기는 왜 일어났냐면요. 이 고부봉기는 이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일어나요. 조병갑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병갑의 학정. 인물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만석보 사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만석보는 뭐냐면 저수지예요.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를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또 만드네?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원된 농민들은 열심히 동원해가지고 힘만 딱 들이고 나서 다 완성된 순간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부봉기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요. 농민군들이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다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이 안핵사가 있어요. 안핵사 이용태가 이 고부봉기를 주도했던 인물, 뭐 전봉주나 이런 인물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실질적인 동학농민운동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백산봉기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산봉기입니다. 네, 백산에서 봉기가 빵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백산봉기와 관련된 인물은 바로 이용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안핵사 이용태. 자, 이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동학농민운동, 네, 실질적인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느 전투를 참전하냐면 이제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해요. 관군을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진짜 정말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동학농민군 어떻게 보면 인원수는 많겠죠. 농민군들이니까. 하지만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뭐 훈련을 받았겠어요? 뭘 받았겠어요? 그런 부대에게 관군이 깨졌다? 이게 참 이러니 어떻게 이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는 있겠습니까, 지금?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요. 바로 황룡촌 전투 말고요.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황토현 전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황룡촌 전투를 적어드릴게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농민군들이 드디어 치고 올라가서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전주성 점령은. 왜요? 전주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전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설정될 때 그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전주 아닌가? 전주. 그죠? 전주와 나주 합쳐서 전라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전주는 곧 뭐냐면 바로 전라도 곡창지대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즉 전주가 지금 농민군 손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농민들이 바로 조선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곡창지대를 장악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 손에 장악된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정부가 지금 깜짝 놀랐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랐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구나. 농민군들에게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힘들었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함께하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이때 그 농민군들을 진압해달라고 또 청나라한테 SOS를 보냅니다. 이거 너무 자주 써먹는 레파토리 아닌가요? 이모군란 때도 청에게 SOS, 갑신정변 때도 청에게 SOS, 또 동학농민 운동에서도 또 SOS, 청한테 말이죠. 자, 이러면서 청에 SOS를 보내요. 청에 SOS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텐진조약. 기억나시죠? 갑신정변 때 왜 양국이 철수했잖아요. 양국 군대가. 근데 파병시에는 통보한다는 거. 이 텐진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출병합니다. 벼르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10년 전, 바로 갑신정변 때 이 창덕궁에서 벌어졌던 이 청과의 소규모 전투에서 패한 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은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언젠가는 우리가 청과 한번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면서 1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죠. 그 10년이 된 거예요. 정확히 10년. 바로 1894년도에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병을 한 겁니다. 청나라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했다면 일본은 청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출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동학농민운동도 진압하고요. 자, 이러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 어디서? 이 땅 한반도에서. 이건 아니지. 조선 정부도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급하게 이 농민군들에게 말이죠. 농민군들에게 지금 청일이 들어왔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급하게 농민군들에게 우리 화해하자. 야, 지금 저 청나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싸울 것 같아.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라는 거예요. 전주화약이라는 겁니다. 이거 체결할 거면 이 과정이 없었어야죠. 그죠? 그냥 바로 전주화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바로 쫙 화살표 긋고 갔어야죠. 왜 한 바퀴 돌아갖고 오냐고요? 왜 한 바퀴 돌아갖고? 왜 그랬냐고, 왜? 예? 자,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농민군들이요. 자, 해산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개혁 기구를 만듭니다. 그 개혁 기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집강소예요. 집강소. 농민들은 집강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이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요.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농민군들의 어떤 그 주장, 요구 이런 것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집강소에서 시행했던 그 폐정개혁안, 그 폐정개혁안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 바로 물론 이제 반에서 반복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있다면 예, 신분제 폐지, 폐정개혁안, 폐정개혁에는요 신분제 폐지, 신분제를 폐지하라. 네. 그 다음에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네. 그 다음에 토지를 균분하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 집강소 시행 단계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집강소의 그 폐정개혁안의 내용들이에요. 폐정개혁안의 내용들, 대표적인 거. 그러나 여기서 아주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렇게 개혁이 단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요. 예, 바로 이 일본 있잖아요. 이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일본이 바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들어왔더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경복궁 점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이 경복궁 이 점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경복궁 점령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 경복궁 점령이라고 하는 게 이 동학농민 운동의 어떤 그 분기점이 돼요. 분기점이. 지금 아까 백산봉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전주화약을 체결한 요 시점 있죠. 네. 요 시점이 지금 1차. 요 시점이 지금 1차 농민봉기라면 자, 이 경복궁이 점령되고 나서부터 나오게 된 그 이후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2차 농민봉기가 되는 거예요. 2차 농민봉기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이 일본이 농민군들이 다시 모입니다. 예, 바로 남접과 북접이 다시 모여요. 남북접이 연합을 합니다. 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조직체계예요. 포접제라고 합니다. 포접제.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의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빠르게 이제 명령 같은 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요. 이 1차 때는요, 연합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2차 때는 남접과 북접. 남접의 전봉준, 북접의 손병희. 그러니까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일본과 큰 싸움을 벌이냐면요. 바로 우금치. 우금치에서 큰 싸움을 전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금치에서. 그런데 이 우금치에서 결국은 패합니다. 여기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2차. 네, 여기 2차. 농민운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1차 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반봉건적 요소가 강해요. 그죠? 근데 반면에 2차 농민봉 같은 경우에는요. 반외세적인 어떤 색채가 좀 강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물론 1차원, 2차원, 반봉건, 반외세 기치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강하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농민공분기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일본은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경복궁을 점령했잖아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뭘 했냐면 바로 청일전쟁을 터뜨립니다. 청일전쟁을 터뜨리는 거예요. 청일전쟁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이 교정청 있죠. 이 교정청을 없애고 뭘 만드냐면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군국기무처, 그러니까 교정청을 없애고요.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는데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된 개혁. 그 개혁이 뭐다? 그 개혁이 바로 갑오 1차 개혁이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갑오 1차 개혁. 자, 쭉 한번 볼게요. 갑오 1차 개혁. 네. 자, 갑오 1차 개혁. 갑오 1차 개혁. 그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갑오 1차 개혁의 어떤 중심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중심 인물들. 네, 중심 인물들이 있다면 흥선대원군이 여기 들어가요. 에이? 흥선대원군이 여기 왜 들어갔죠? 흥선대원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군국기무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이 앞장서면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갑신정민 때도 일본 그 연결되어 있대가지고 기층민주주의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기층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 흥선대원군을 지금 앞에다가 지금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1차 갑오 개혁을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어떤 개혁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그 개혁 내용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동학농민운동 따로 그 다음에 1차 개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개혁이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북적 연합도 나오고 우금처도 나오는 거예요. 즉 같은 해예요, 지금 다. 갑오년. 다 1894년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같은 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 1차 개혁은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아시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갑오 1차 개혁이 단계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먼저 정치. 자, 정치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전제 군주, 그 임금의 그 왕의 어떤 권위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면에서는요, 먼저 개국기년을 씁니다. 개국기년. 개국기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여러분 청나라 연호를 썼거든요. 예. 올해가 몇 년이야? 청연호 몇 년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청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죠. 청과의 어떤 그런 4대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개국, 1392년 개국하잖아요. 그 개국한 이후로 뭐 개국 50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다는 얘기죠. 독자적인,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예, 의정부 6조 체제였죠? 의정부 8아문, 6조를 8아문으로 바꿉니다. 네, 의정부 8아문 체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더라. 개국기념과 의정부 8아문, 이게 이제 정치면에서의 개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입니다. 자, 경제면에서는요, 일단 재정의 일원화가 있어야 되겠죠? 재정의 일원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재정의 일원화, 그렇죠. 우린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갑신연맹도 봤습니다. 갑신연맹 그 14기조 개헌의 재정의 일원화 있었죠. 어디로의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탁지암은 중심으로의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재정의 일원화.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예, 도량형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이 있고요. 조세의 급납화가 있고요. 조세의 급납화가 있고요. 도량형 통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의 길이라든지 뭐 또는 무게의 길이 이런 것들을 지금 통일시키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본위제의 시행. 은본위제의 시행.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이 근본위제 시행되는 건 언제냐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때 근본위제가 시행돼요. 갑오 1차 계획이 쓴 은본위제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경제면에서 이제 이런 개혁이 단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의 개혁을 볼게요. 사회면에서는 이때는 이 교육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를 해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죄송해요. 이건 갑오 2차 개혁이에요. 네. 사회면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신분제의 폐지죠. 신분제의 폐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신분제의 드디어 폐지. 신분제의 법적 폐지. 여러분들 원래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시죠? 조선 공부할 때 왜 법전하면서 경국대전에 의해서 어떤 신분제가 만들어졌다? 법적으로. 양천제라 그랬죠? 양인과 천민. 그런데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는 반상제였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어쨌건 그 양천제의 어떤 그 신분제도 한 500년 동안 전제했던 신분제도가 드디어 갑오 1차 개혁 때 법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신분은 뭘까요? 일단 제가 뭐 강의할 때 제가 육두품 집안 출신이다. 우리 할아버지 최초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할아버지 최초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족보가 없네. 족보가 없네. 족보 없는 집안이야. 족보 없는 집안. 아마도 조선 후기 때 우리 할아버지도 족보를 매입하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뭐. 네, 모르죠 뭐.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집안은 진짜 경주 출신 집안이 아니라면 평민 집안일 거나 또는 뭐 천민 집안, 노비 집안이나 그랬겠죠. 그죠? 만약에 갑오 개혁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양반집 자손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서당으로 날라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 때 7%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 조선 후기 때 80%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다 같이 그냥 같은 그런 패밀리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신문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갑오 개혁에 의해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가만히 보면 괜찮은 것들인데 이거 지금 일본에 의해서 다행되었으면 일본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개혁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일본이 거의 관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청일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가 나름대로 물론 이 배후에는 일본이 있죠. 일본이 개혁을 지금 강요하고 있지만 이 개혁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주체 세력들은 바로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일본이 어떤 이런 개혁을 강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일을 좀 시키려고 해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더하기도 몰라요. 빼기도 몰라요. 글도 못 읽어요. 글도 뭐 전혀 알지도 못해. 이러면 여러분 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웬만큼 돼야지, 웬만큼. 그죠? 지금 근대화로 가기 위해서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이런 근대적인 어떤 그 개혁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나중에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이미 닦아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 의도. 어쨌건 우리는 어떤 그런 공간을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 과부의 재가 허용. 이 과부의 재가 허용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했던 내용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신정변 때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 지금 수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개혁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 면에서 자주적 개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혼의 금지, 일찍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연좌제 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보 1차 개혁 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가보 1차 개혁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됐죠? 됐죠? 군국기문처 중심의 어떤 개혁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청일전쟁 있잖아요.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아요, 일본이요.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이 말이죠. 네,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지금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네, 이렇게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내정 개혁, 내정 간섭을 지금 단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1차 갑오개혁 단행했던 이 앞에 있었던 흥선 내용을 날리는 거예요. 네, 날리고 박영효를 데려옵니다. 박영효. 새로운 인물로서 박영효. 네, 이 박영효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먼저 박영하기 전에 저 군국기무처 있죠? 이 군국기무처도 없어요, 이제. 군국기무처도 없어요. 네, 없애고, 자, 이제 박영효를 데려와요. 네, 박영효를 데리고 오고, 이 박영효와 김홍집,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범 14조를 발표토록 합니다. 홍범 14조. 홍범 14조를 반포토록 합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토록 합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토록 합니다. 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갑오 2차 개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갑오 2차 개혁이 또 단행됩니다. 갑오 2차 개혁. 이 갑오 2차 개혁은 94년과 95년을 넘어가는 그 과도기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 속에 보세요. 홍범 14조를 전후해서 이 갑오 2차 개혁이 단행이 돼요. 어쨌든 이 갑오 2차 개혁의 어떤 키워드를 잡아봐라라고 하면 홍범 14조예요. 갑오 1차 개혁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봐라라고 하면 군국기무처고요. 예, 갑오 2차 개혁의 키워드를 잡아봐라라고 하면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 네. 고종이 직접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개혁하겠습니다. 왕이 직접 바꾸겠습니다. 근대적인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고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홍범 14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갑오 2차 개혁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갑오 2차 개혁의 어떤 세력들은 굉장히 친일적인, 더욱더 강하게 친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자, 어떤 내용들인지 볼게요. 먼저 정치. 자, 갑오 2차 개혁 정치면에서는요, 갑오 1차 개혁에서는 주로 이제 중앙행정의 어떤 그 개혁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봤다면, 갑오 2차 개혁에서는 지방행정의 어떤 그 개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정부 8하문이었죠. 이거를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내각 7부.
내각 7부로 바꿨습니다. 의정부 8아문을 지금 내각 7부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지금 설명드렸던 지방행정조직 있잖아요. 그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8도 체제였잖아요. 8도 체제. 그 8도 체제를 지금 뭘로 바꾸냐면 23부 체제로. 23부. 8도를 23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23부 체제로 지금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관들의 그 권한 있잖아요.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그 사법권을 거둬들여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왜 제가 조선시대 때 그 법률기관 설명하면서 관찰사, 수령, 사법권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사법권이 갑오개혁까지 유지가 된다. 갑오 2차 개혁 때 재판소 설치가 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재판소 설치. 결국 이건 뭐냐면 지방관의 권한, 지방관의 사법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관의 권한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자, 제2 갑오 2차 개혁에서 여러분들 이 재판소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 자, 사회면에서는요, 어떤 개혁을 단행하고 있냐면,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또 반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1차에서 잘못 썼었죠?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있더라.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육 입국 조서는 여러분들 근대적 학제예요. 근대적 학제. 로서 이후 소학교, 그 다음이 또 사범학교, 그 다음이 외국어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갑오 2차 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 2차 개혁이 단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드디어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드디어. 네.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이렇게 갑시다. 지금 이렇게 갑시다. 네. 자,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이 청일 전쟁에서 완전히 일본이 승리하는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네, 완전히 승리하면서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요. 전쟁 이겼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겁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이걸 체결해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요 뭘 가져가냐면 바로 요동 지역을 할양받습니다. 네, 요동을 할양받습니다. 요동을 랴오뚱만도. 랴오뚱만도를 할양받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300년 전에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겠으니 너희 조선은 길을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일으켰던 임진왜란 기억나시죠? 그 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욕망, 그게 뭐예요? 바로 중국 대륙에다 깃발 꽂는 거였잖아요.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의 꿈을 드디어 이뤄낸 겁니다. 이뤄낸 겁니다. 중국 대륙에 일장일진 꽂는 그 일을 이뤄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잘 되나 했더니 여기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만주 지역에 일본 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만주 지역의 이권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러시아, 이 러시아가 뭐야 이거 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긴 내 구역이야. 왜 이렇게 조폭들의 세계 보면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게 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내 구역이야. 제국주의가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내 구역인데 너도 여기로 왜 들어와? 라고 하면서 너 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라.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국 간섭.
여기서 세 나라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요동 땅을 돌려줍니다. 레가통반도를 다시 돌려주죠.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랑 붙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이 민주정권, 뭐야? 청나라를 제압했던 일본, 이 일본의 적수는 없는 듯 했는데 아주 가볍게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가라? 가라? 그러니까 튕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뭐야? 러시아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라고 하면서 이 삼국간섭 이후에 친러 내각을 구성을 해요. 이 삼국간섭 이후에 친러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역시 이 친러 내각의 이 중심 인물도 김홍집이에요. 도대체 김홍집은 뭘까요? 친일이었다가 친미였다가 친러였다가 뭐 친러 친미였다가 다시 또 친일로 가는 정말 이 엄청난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한번 김홍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이 말이죠. 내가 중국 땅은 포기할 수 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러시아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 10년 뒤만 좀 10년만 기다려. 우리가 또 힘 비축해서 언젠가 너희들 깰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겠는데 어쨌건 중국 땅을 일단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만큼은 못한다. 어떻게 해서 지금 강화도 지역 이후에 공을 들였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또 너희들한테 러시아한테 뺏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큰 일을 저지르죠. 그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 되는 거예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을미사변이 이제 벌어지면서 전개됐던 개혁. 그 개혁이 뭐다? 네, 그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 을미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을미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친일 내각이 구성되었고요. 이 을미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을미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있나요? 바로 가장 대표적인 단발령이죠. 단발령. 이 단발령은 여러분들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일 수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여러분도 왜 교문에서 옛날에 이렇게 학생부 선생님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살짝만 쳐도 기분 막 안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는 그냥 확 잘라버리니까 그것도 신체 밟은 수지부모라 하였거늘 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막 진짜 막 자살하는 경우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서울 물가가 막 올라가요. 한양 물가가요. 왜냐면 지방에서 물건들이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가면은 이 단발령 때문에 이 머리카락 잘릴 텐데. 그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네.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연호를 건양. 이라는 연호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어떤 그 을미개혁, 이러한 을미개혁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 어쨌건 다시 일본의 영향력으로 지금 빨려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출발했던 이 모습들이 결국은 일본 결론은 뭐냐면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살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요 과정이 참 이게 심각한 과정이죠, 요 과정이 지금. 그죠? 요 과정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류 화약해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 과정을 벌리다 보니까 청과 일본이 들어왔고, 결국 불러들였던 그 민씨 세력들이 결국 을미사변을 처참한 지금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죠? 물론 나름대로 이 명성황후 정부, 민씨 정부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요. 나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친일 내각됐다가 친러 내각됐다가 막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시도 변화 물론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을 자꾸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외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진 거예요. 막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지금. 자, 이제 고종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떠났고요. 아내도 지금 떠났고요. 고종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정치를 대신 해줬습니다. 고종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들이 정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 고종,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종의 정치적 수가, 놀라운 수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고종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 반전의 카드, 그 반전의 카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살을 좀 붙여야 되겠죠? 살을 붙이고 문제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고종의 그 반전의 키가 뭔지, 반전 카드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